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의 원병무 교수입니다. 오늘은 연구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미지의 과학적 현상을 연구를 통해서 그 원리를 밝혀내는 이제 활동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연구의 결과를 우리가 연구 보고서 또는 논문으로 정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연구자로서 우리가 다음 진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연구란 무엇인가, 학생 과제 연구의 특징과 목표, 연구 과정과 절차에 대한 개요, 연구 방법에 따른 특징과 차이점의 이해, 마지막으로 연구 노트 작성하기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란 무엇인가?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할 가치가 있는 하나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과학적 방법을 활용해서 탐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질문에 대한 해답 또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진리 탐구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연구 주제에 대해서 적절한 연구 자원을 활용해서 최상의 해답 또는 해법을 찾아내는 연구 활동을 통해서 연구의 본질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진리 탐색의 기회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또는 중학생의 R&E 활동은 1년의 연구 활동을 토대로 학습한 진리를 확인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진리를 찾기 위한 탐구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미지의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은 늘 성공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실패의 과정을 배움으로써 진리 탐구의 진정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실한 연구활동 수행으로부터 학자의 겸손과 불굴의 의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이나 과학적 연구, 상식에 도전하는 과학 연구,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면, 갈릴레오 같은 경우가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실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두 물체의 낙하 시간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우리가 이제 그러한 실험을 직접 수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뒤집는 그러한 과학 연구, 이러한 연구는 이제 우리가 학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과학이 아닌데 우리가 과학의 모습을 좀 닮고 있는 거,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유사과학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슈도 사이언스. 그 유사과학은 실제로 과학적 방법이나 연구와는 관련이 없는 과학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혈액형 성격설, 우리가 혈액형이 어떠면 성격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러한 상식들은 과학이 아닌 거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과학, 유사과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이러한 과학은 검증 가능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올바로 안내하고 과학 연구 주제를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학생 과제 연구의 특징과 목표. 학생 연구 과제는 학생들이 교과목을 통해서 습득한 여러 가지 개념과 원리들을 활용해서 과학자처럼 스스로 궁금한 주제를 찾아서 답을 이제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학생 과제 연구의 특징은 개인이 습득한 과학 지식을 토대로 학생 자율적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해서 연구 방법을 설계하고 연구를 수행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과제 연구의 목표를 이제 말씀드리면 과학자의 탐구 과정을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연구 분야를 탐색하고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실험 설계하고 실험 실습하고 실험 결과를 분석해서 하나의 결론에 이제 도달하는 과정을 배울 수가 있고요.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연구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실제 과학자들이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그러한 과정을 그 과정의 주요 단계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이 과제 연구를 통해서 협업과 또 의사소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과제 연구는 협동과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과제 연구를 통해서 여러 학생들이 함께 토의하고 또 토론하면서 협력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과제 연구 수행은 학생들에게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는데요. 과제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은 창의적 사고와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태도와 지식, 흥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과제 연구를 통해서 고차원적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력과 같은 인지적 능력, 호기심과 감수성 등의 정서적 능력, 협동과 배려 등 사회적 특성이 모두 향상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제 과제 연구 활동은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과학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연구를 통해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특히 학생들이 과학자로서의 어떤 적성, 어떤 이제 커리어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연구 과정과 절차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연구 진행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분야나 방법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연구 계획, 연구 수행, 연구 표현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연구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그 과정이 연구의 시작부터 연구의 종료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으로 이제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연구 계획, 두 번째 연구 수행, 세 번째 연구 표현 단계로 연구 진행 과정을 설명드릴 수가 있고, 연구 계획 단계에서는 주제 탐색, 연구 문제 발견, 연구 계획 수립 이런 그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연구 수행 과정은 지식 및 기능 습득, 그다음에 실험 설계, 실행과 결과 정리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연구 표현 단계에서는 실험이 다 연구가 다 이제 완료가 됐으면 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 연구 결과를 학회나 논문으로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계획 단계는 연구 문제의 발견과 연구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한 최적의 실험 설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좋은 연구 문제를 발견을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소 본인이 궁금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이제 그 본인이 이제 관심 분야에 대한 사전 탐색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 그 질문 중에서 공통된 요소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연구할 가치가 있는 그 학문적으로 이제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 실제 탐구 가능한 주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제 연구 문제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또는 중학생의 R&D 활동에서는 주어진 기간 내에 실현 가능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연구 문제를 찾아낼 필요가 있고요. 너무 이제 거창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문제를 다루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연구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사례를 학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행 단계, 수행 단계에서는 실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올바른 연구 수행을 위한 팁은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측정 가능한 파라미터의 설정이 중요합니다. 파라미터를 이제 적절히 조정하면서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연구 문제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또는 이제 본인이 설정한 그 파라미터에 대한 측정 능력이 아직 없다면 본격적인 실험을 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해당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파라미터의 그 구간을 정할 때는 가능하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파라미터의 구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넓게 먼저 이제 예비 실험을 진행한 다음에 거기로부터 중요한 발견을 할 수 있는 어떤 범위,
그러한 그 구간을 먼저 찾아내고 그 구간으로 가서 점차 그 파라미터의 구간을 좁히면서 세밀한 구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그러한 본 연구를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의 구간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수행 결과로부터 얻은 데이터, 그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의미 있는 데이터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석하려면 통계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통계 분석은 이제 어렵지 않은 통계 분석, 뭐 평균이나 표준 편차 같은 기본적인 그런 데이터 분석,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통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타당한 합리적인 과학적 원리를 추정하고 그러한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하나의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표현 단계. 표현 단계에서는 연구 수행 결과를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서 발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연구 발표의 중요성, 학회나 전람회 등 보고서나 논문 또는 발표자를 활용해서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구 발표는 자신의 연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청중의 질문과 의견을 통해서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글과 그림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표현하는 논문 작성법, 그다음에 말로 전달하는 구술 발표 기술을 습득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구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연구 절차, 연구 수행의 그 일정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가 시작되는 3월, 그다음에 연구가 이제 완료되는 11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11월 말에 최종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연구 결과물, 최종 결과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정할 수 있다면은 역순으로 11월 말에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려면은 역순으로 우리가 계획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주제 탐색, 연구 문제 선정, 그다음에 이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실험 설계하고 예비 실험을 진행하고 본 실험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학회에서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러한 이제 연구 과정 또 절차에 맞게 연구 수행 일정을 우리가 수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연구 방법 특징과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귀납적 연구 방법. 자, 이 방법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얻은 실험 결과나 관찰 사실을 통해서 일정한 규칙이나 패턴을 발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납적 연구 방법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주어진 현상이나 결과를 통해서 원인이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이나 이론을 세우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이나 규칙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주어진 결과를 통해서 얻은 규칙은 새로운 사례에 의해, 새로운 데이터에 의해서 기각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분히 일반화를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 굉장히 많은 사례를 모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귀납적 연구 방법은 주어진 실험과 주어진 관찰을 기반으로 어떤 규칙을 이제 발견하는 것인데 일반화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납적 연구 진행 과정의 예시와 이제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먼저 귀납적 연구 진행 단계는 현상을 관찰하고요. 거기로부터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를 우리가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규칙이나 패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론에 이제 도달하는 것이고요. 두 가지 예시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일의 법칙.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보일은 이제 유리관을 가열해서 그 안에 이제 수온을 채워 넣어서 공기의 그 압력을 가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기의 그 부피,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치를 고안을 했고요. 그로부터 공기 압력과 부피가 서로 이제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제 유명한 보일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처럼 어떤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원리를 이제 규명하는 과정을 우리가 귀납적 연구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이제 후크의 법칙이고요. 영국의 물리학자 로버트 후크는 탄성 있는 물체에 힘을 가해서 그 늘어난 길이를 측정해서 그 물체의 탄성력에 대한 이 법칙을 발견합니다. 이걸 우리가 후크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 물체에 가해진 힘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탄성력을 우리가 탄성 계수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늘어난 길이를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이제 관계를 우리가 이제 이 후크의 법칙을 발견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나의 과학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연구 방법을 우리가 귀납적 연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가설 연역적 연구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현상을 통해서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로부터 찾아낸 하나의 가설을 먼저 세우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설을 우리가 먼저 선정한 다음에 그러한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하는 연구 방법. 이러한 연구 방법을 우리가 가설 연역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고요. 가설 연역적 연구 방법의 장단점은 소수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추론이 가능하고 알려진 규칙을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어떤 가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은 그 가설로부터 그 이제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이나 창의적 접근 등 비논리적 방법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지만 예상한 규칙, 네, 우리가 어떤 예상 가능한 어떤 규칙 또는 이론에 근거한 어떤 결과를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연구를 통해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 연역적 방법을 우리가 잘 활용하게 되면은 교과서에 있는 어떤 과학적 사실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러한 거를 우리가 창의적 그러한 연구 설계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설 연역적 연구 방법의 과정을 이렇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상을 관찰하고 그로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로부터 이제 가설을 설정합니다. 이 가설을 설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탐구 설계, 탐구 진행, 그다음에 이제 자료 해석, 그다음에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그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가설 연역적 연구 방법의 두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그 19세기 중엽에 독일의 유기화학자인 아우구스트 케귤레가 이제 벤젠 분자의 이제 분자 구조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죠. 어느 날 이제 꿈속에서 뱀 한 마리가 자신의 꼬리를 물기 위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모습을 봤대요. 아마 이제 그 문제에 이제 골똘하 이제 골몰 그 하나의 이제 몰입을 하면서 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영감을 얻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 나서부터는 이제 벤젠 분자 구조가 고리 모양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이제 가설을 세웁니다.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예. 두 번째 예시는 이제 DNA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DNA 그 분자 구조가 이중 나선 구조인지를 아직 몰랐을 때 1950년대 초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다양한 분석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그 로잘린 프랭클린이라는 과학자가 엑선 회절 기법을 활용해서 DNA 이중 나선 구조를 이제 밝히는 그런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실험을 기반으로 물리학자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DNA 그 분자 구조가 이중 나선 구조일 거다라고 하는 가설을 제안하는 그 논문을 1953년에 네이처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조가 맞다는 것을 후속 연구를 통해서 검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1961년에 두 과학자분들이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꿈에서 보았든 아니면 어떤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하든 어떤 가설을 이제 우리가 찾게 되면은 그 가설을 이제 우리가 입증하는 그러한 실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가설로부터 출발을 했다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가설 연역적 방법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균합적 연구 방법과 가설 연역적 연구 방법은 이제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가설 연역적 방법에서 현상에 대한 관찰, 문제 인식, 가설 설정 단계에서 균합적 연구 방법이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두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설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설이 있다면 그 가설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연구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가설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설이 없지만 면밀하게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어떤 사실 또는 패턴을 발견하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귀납적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단계별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체크리스트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연구 주제를 정하는 단계. 자, 연구의 진행 가능성, 그다음에 선행 연구를 조사하는 과정, 그다음에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연구의 설계 과정, 배경 이론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실험을 우리가 설계를 적절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어진 기간 안에 연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일정을 수립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연구의 실행 과정, 실험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실험 결과를, 그 데이터를 우리가 또 그래프로 또는 이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유의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러한 그 데이터 정리 방법을 또 확인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실험으로부터 모든 그 데이터로부터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보고 단계. 자, 연구 보고서를 이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의 그 결과를 적절하게 우리가 이제 발표할 수 있도록 발표하는 그 현장 발표에서는 이제 우리가 시간을 엄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들을 적절하게 잘 발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표절 또는 이제 연구 그 윤리 위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 연구 윤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 노트 작성하기. 연구 노트는 연구 문제를 우리가 구상 단계부터 실험을 수행하면서 데이터를 기록하는 이제 문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연구의 모든 그 전체 과정을 기록하는 그런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구 노트를 작성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연구 진행 단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장할 때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고요. 다른 우리 구성원들과 관련된 지식을 공유할 때 우리가 연구 노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구 노트를 꼼꼼하게 기록해 놓으면은 이걸 바탕으로 이제 본인의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연구 방향은 어디인지를 검토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연구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에 대한 재현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예시는 이제 제가 직접 작성했던 연구 노트의 사례고요. 왼쪽과 같이 이제 연구가 진행됐을 때 연구의 그 과정을 어떤 현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상으로부터 어떤 이론적 검토를 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과 같이 이제 연구 노트를 작성할 때는 날짜를 적고 제목을 적고, 그날 진행된 어떤 연구의 내용을 쭉 적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검토하면서 밑줄을 긋거나 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수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구를 진행하고 완료하는 방법은 이제 개인마다 다르지만은 연구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연구 노트는 굉장히 중요하다. 연구 노트는 연구를 기록한 글이고 손으로 직접 이제 그 노트에 작성하거나 아니면 디지털 연구 노트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채택하시면 됩니다.
연구 노트는 이제 연구의 기록이면서 연습장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예쁘게 쓸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찢어버리지 말고 남겨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중요한 문서니까 가능하면 품질 좋은 노트를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제목을 적고 날짜를 적고 실험 재료나 연구 방법, 이론 구축, 핵심 결과, 주요 분석이나 원리 추론, 문헌 검토, 연구의 모든 과정을 적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어떤 중요한 정보, 그러한 정보는 모두 적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컬러나 하이라이트로 표시를 남기는 게 좋고요. 연구 노트를 잘 작성해 두면은 나중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아주 요긴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구 노트는 연구의 모든 걸 기록하는 글일 뿐만 아니라 연구 설계를 위한 연습장과 같아요. 그래서 좋은 연구는 미리 잘 설계된 연구 계획에 따라 진행이 되는 연구가 좋은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가 잘 진행되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고서 또는 이제 논문으로 마무리될지 미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연구 설계 훈련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연구 노트는 연구의 모든 걸 담는 기록이면서 연구 설계의 바탕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최종 보고서의 기초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연구가 진행되는 모든 순간에 연구 노트는 연구자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학생들이 연구 노트를 잘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면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할 가치가 있는 하나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과학적 방법을 활용해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질문에 대한 해답 또는 이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진리 탐구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학생들이 이 연구 활동을 통해서 올바른 연구가 학습이 되고 또 나아가서 연구자로서 그렇게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